네, 그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나경원 지사님의 오늘 강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서울 와이어 혁신 포럼 제4회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정하시고 토론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함께 토론했어야 되는데 저보다 사실은 조영태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아마 훨씬 제 이야기보다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저는 사실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냐 했을 때 제가 1호 법안으로 저출산 관련된 법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것이 중요한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또다시 이제 다시 당대표 선거를 한 해 만에 이제 이번에 그렇게 됐지만, 작년 이맘때, 작년 1월에 제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연초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고, 기자회견 당시에 이제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과연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헝거리 제도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헝거리 제도는 사실 뭐냐, 둘이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경우에 헝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돈을 1% 20년을 꺼주는 겁니다. 주택과 관련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GDP 규모로 봤을 때는 한 2억을 1% 20년 정도는 구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전세 자금을 하든지 매입 자금을 하든지 해서 1% 20년을 구워주고, 아이 하나 낳으면 이자 탕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 이런 식의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변형된 헝거리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제가 그때 그런 제안을, 그때는 사실 공식 제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왜 결혼하고 아이 안 낳느냐 하고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에게 물어봤을 때, 남성은 1순위 답이 주택 문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1순위가 자아실현, 2순위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안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의 안정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금자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해 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가 또 저희 전당대회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이런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동시에 국정기조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요새는 보니까요, 국정기조하고 안 맞다 그러는데 제가 했던 걸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신혼부부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도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은 웬만한 맞벌이들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런 소득 기준도 상향하고 이자도 깎아주고 아이 낳으면 또 이자를 더 깎아주고 이런 거 보면 큰 기조가 저하고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드디어 어떤 게 나왔느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애 낳으면 거액을 일시에 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출산지원금 1인당 1억.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면 제가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이 헝거리 법안을 제안하겠다. 그 법안을 내겠다 했더니,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겠죠. 여기 여성, 남성 다 청년들 계시는데 아마 돈 준다고 아이를 낳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지만, 저는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도는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통합적인 모델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아이 이제 결혼을 하면 난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보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근로 환경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노동 정책,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 해결이 돼도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인구 구조로 보면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다음 한 축으로는 결국 인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꼭 등록혼의 경우에 결혼이라는 이런 법률혼의 경우에만 똑같은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인구의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들 하셨을 거고요. 합계 출산율은 지금 이제 0.72 작년에 0.7이고 서울은 0.56인가요? 0.56입니다. 자,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인구 정책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960년대 그럼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60년대 인구 정책의 표어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게 그 당시 60년대 인구정책의 표였습니다. 그때 출산율이요 4.6 정도 됐습니다. 4.6. 그러니까 60년대 태어난 분들한테 손을 들어보라면 형제자매가 4명 이상인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70년대부터 이 소위 이제 출산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 해서 뭐 점점 표가 바뀌더니 80년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마지막에 90년대쯤 되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키운 딸 하나, 뭐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구호 다 기억나시죠? 여기는 기억나시는 분들은 앞 테이블에 몇 분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된 거냐 보면 우리가 출산율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한심한 이 출산 제한 정책을 1990년대 중반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차 인구 절벽이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율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2.1이라는 출산율인데 2.1일 경우에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인구를. 근데 이미 1983년에 2.1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아이를 덜 낳으라고 1996년까지도 그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언제 또 2001년대 초반에 또 한 번의 인구절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한 번의 인구절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에가 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다. 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물론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까지 나온 아까 보여드린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 구조는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인구 충격에
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다는 인구 충격을 어떻게 대비하고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구,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포럼을 만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저는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국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국회인데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상임위원장 전부를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국회 역사상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거면 300명씩 뽑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지혜를 모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왜 이게 지금 국회라든지 전 국민이 나서서 이런 개혁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그래서 2005년에 출범을 하고 뭐 1차, 2차, 3차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이렇게 썼지만 아시다시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달라진 거는 뭐 그동안 없었던 뭐 육아휴직도 쓰고 지금 이제 계속 정부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많이 쓰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 자체는 조금씩 좋아졌지만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요. 제가 2016년에 국회에서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했는데요. 예산을 헛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 아시죠? 국회에서 정부가 야, 저출산 정책에 다들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 부처가 하고 싶은 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붙여갖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행안부는 CCTV를 다는 걸 다 저출산 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출산 예산입니까? 그랬더니 밤길이 안전해야지 아이를 잘 낳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에 334조를 쓴 거예요. 그래서 OECD에요. 가족 지원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이 출산과 관련된 예컨대 보육 예산 이런 게 가족 지원 예산인데요.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보다 낮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예산 많이 썼는데 소용없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동안은 잘못 써왔던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쓰자.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이제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는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5분밖에 시간이 안 돼갖고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이 한 축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필요한 데 쓰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난임 보육, 교육, 그다음에 근로 환경.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위한 여러 가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택근무부터 시작해서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민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양질의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하자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그들이 뺏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부 다 사실 3D 업종에 관한 허드렛 일에만 들어오자고 하면 그렇다면 또 이민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양립 가능하게 하느냐가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축은 제가 아까 이제 인식의 변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아이 낳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제가 그래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별로 안 좋다 그랬다 엄청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당하고 안 친한 MBC 프로그램이라고, MBC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 좀 이 가족 간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좀 어떤 방송도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가족제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프랑스 예전에 이제 2016년에 국회 특위위원장을 할 때 프랑스를 방문했었어요. 프랑스가 1890년대부터 저출산 시대를 맞이했는데 결국은 극복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했더니 1968년에 도입한 등록 동거혼 제도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 동거혼은 또 사실혼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데요. 등록 동거혼은 계약이고 혼인은 그러니까 법률로는 혼인이다. 결국 이혼이냐 계약 해지냐 위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나눠지는데 등록 동거혼이었다가 법률혼으로 이행하는 것이 약 70%입니다. 등록 동거원에서 법률혼으로 이행하지 않고 깨지는 경우가 30%인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30%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당히 그런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적인 전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인이란 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혼인이라는 제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36세부터 40세 초산 연령이 26세부터 30세 그러니까 그 숫자가 초산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초산 숫자를 추월한 것이 이미 한 5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니까 조금 혼인의 허들을 낮추자는 면에서 이 등록동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논의의 틀을 준비하고 한 축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최근 연금 개혁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세 가지 개혁 과제가 되어야지 교육 이제 다 남자든 여자든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개혁을 통해서 저는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개혁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가면 우리가 한 축으로는 인구 이 저출산을 좀 완화하는 것이 있고 한 축으로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계속해서 뭐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뭐 이런 걸 쭉 얘기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사실은 아까 이제 저출산 대비를 위한 1호 입법, 뭐 헝거리 법안 얘기했고요. 2호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육아휴직은요 2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2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지 인센티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불편하다. 결국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가 되어야지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육아휴직도 사실은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육아휴직은 어떠냐. 저는 그래서 반반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그때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절반은 육아휴직이지만 뭐 절반 정도는 근무하는 형태를 고민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일하는 것이 마음대로 가능할 경우에 저는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2축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 가면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역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결국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와이어 혁신 포럼에서도 주제를 정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성에 비해서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라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또 부위원장이 장관급인데 그거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별반 제가 볼 때는 힘을 실어주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컨트롤 타워 부재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분화, 인구 가족 분화 이렇게 정부 부처로 꺾어가지고 뭔가 힘을 실어주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건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그거를 인구 가족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정책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헝가리식 모델을 법제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헝가리 4천만 원 어쩌고 하는 거는 지금 돈 4천만 원, 5천만 원 줘가지고 아이 낳는 젊은이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건데 그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요. 총리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특임 장관 제도를 두는데 지금 기시다 내각의 특임 장관은 경제안보 장관입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장관이 있고 이제 일종의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베 내각 때의 특임 장관은 저출산 장관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름은 1억 총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전통적으로 1억 2천만 명이지만 1억 2천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일본의 젊은이들의 이 출산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하면 1억 명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명의 이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만들고 그리고 그 1억 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1억 총괄상의 일종의 저출산부죠. 인구부였습니다. 제가 2016년에 국회 특위위원장을 할 때 그 양반을 만났어요. 이제 일본에 방문해갖고. 그래서 이 특임 장관인데 어떤 식으로 부처가 구성되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돼서 작은 부처예요. 한 50명 정도 부처에 구성원이 50명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결국 우리 부처는 총리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고요. 일본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저출산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저출산을 지금 극복한 예로 보는데요.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다. 우리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지만 모든 대통령이요 임기 중에 딱 한 번 회의했습니다. 딱 한 번 회의. 윤 대통령 그래도 2번 회의하셨어요. 이미 2년밖에 안 됐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신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부총리급 격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관급과 장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총리급과 부총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부총리급 부위원장보다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장관을 한 분을 모셔온 거예요. 이제 제가 부위원장을 하니까 제가 그때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없어도 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은 각부 장관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주재할 때 딱 한 번 장관들이 오는 거고 부위원장이 회의한다 그러면 과장급도 모으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역대.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차관들은 다 불러다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진전도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그래도 장관하신 주영환 장관을 모셔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과 장관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부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데 지금 뭐 여성가족부 폐지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협조할 리가 만무니까 인구부로 바꾸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여성부가 폐지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뭐 부처가 신설되는 방법이 있겠죠.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4천만 원 갖고는 안 된다. GDP 규모로 2억 원 정도를 1% 20년을 꺼주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1% 20년 상환이면요. 20년까지는 이자 차액만 정부가 부담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20년 만기니까. 그래서 헝거리 제도가 5년 안에 아이를 안 낳으면 일반 대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제도가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자 탕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결국 정부 부담은 그 차액 시중 금리가 뭐 5%인데 1%짜리를 만들었으면 4%의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걸 20년 하고 나면 20년 후부터 이제 원금 상환이 돌아오는 거죠. 아이를 둘 낳은 집은 우리가 뭐 원금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년 후에 이제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구조 설계하냐인데 12조에서 16조가 드는 거예요. 20년 후부터는. 그전에는 이자 차익 부분만 정부 예산에서 투입이 되고, 그래서 20년 후에 우리의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12조에서 16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제안이었고,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으로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과격한 것 같아요. 1억 원을 주게 되면 그 돈 어디서 주려고 그러는지, 저는 결국은 20년 후에 원금 상환을 예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출발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제도를 얘기했을 때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0대 빼놓고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50대, 60대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는 고령사회가 돼서 우리가 몇 세까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전 세계 인구학자가 예측했을 때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아이가 출발할 때 그래도 부모가 뭐 다만 전세자금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60대인데 아이가 넷이래요. 그분이 애가 많은데 나 한 명도 결혼하라는 얘기를 못했다. 왜냐하면 애들 다 조금씩 띄워주고 나면 나는 노후를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 하면 애들 보고 결혼하라고 설득 좀 하겠습니다. 꼭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40대는 뭐 별로 지금 와닿는 게 없는 거지만 20, 30대, 그 다음에 50대 이상도 다 찬성할 수 있는 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저쪽에. 한 분만 더 네. 하겠습니다. 네, 방금 잘 들었는데 이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방법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뭘 AI를 활용하는. 예. 네. 노동력 부족은 AI를 네, 예. 근데 또 뭐 충분히 이제 AI 활성화되면 이제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AI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미 이제 뭐 사실은 임금이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키오스크 같은 게 막 활성화되고 인력이 줄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그러면 또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또 창의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일자리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대학 내에 전통적인 학과부 구분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바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정부가 그것을 주도하고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치 모습이 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에 지금 땡처리 한다고 국회에서 뭐 양곡법부터 저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전부 다 직회부에서 이제 다 통과해야 된다고 야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중요할 때인가 그런 냉철한 정말 생각들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멋진 강연과 진솔한 답변해 주신 나경원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